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태생의 젊은 학자가 쓴 책입니다. 통섭의 백미를 보여주는, 그리고 요 근래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2015년에 국내에 출판됐고요. 저는 아마 16년 혹은 17년쯤에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내용 자체가 수능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 책이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선후배 영어 강사들에게 많이 읽으라고 좀 권했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마 주변 분에게 읽고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새 책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이 새 책에는 전에 없었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서명이 물론 그 친필로 쓴 건 아니고 친필로 쓴 것을 카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From one sapiens to another, 그래서 한 명의 인간으로부터 다른 인간에게라는 그런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표지 왼쪽에 표지 이제 뒷장, 바로 뒷장 왼쪽에 유발 하라리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로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역사의 정의는 존재하는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지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세계사 연구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 8만 명 이상이 그의 수업을 듣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인까지만 있고요. 뒷날개에 계속된다고 합니다. 제가 뒷날개를 좀 펴야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플론스키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선정되었다. 인류학, 사회학, 생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사피엔스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간되어 800만 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탐험한 호모테우스와 현재 인류를 살펴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또한 명쾌한 통찰과 대담한 전망으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띠지를 좀 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금 구성이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장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개 장을 20번에 걸쳐서 읽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그 1부가 시작되기 전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 목차 앞에 있네요. 그리고 특별히 제목이 한국에서 특히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에게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진로는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다. 생명은 40억 년 전 출현하여 자연선택 법칙의 지배를 받아왔다. 바이러스든 공룡이든 모두 자연선택 법칙에 따르면서 진화했다.
아무리 이상하고 특이한 형태라도 생명은 언제나 유기체라는 한계에 묶여 있었다. 선인장이든 고래든 모두가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고 유기체가 아닌 생명을 만들기 시작할지 모른다. 과학은 자연 선택으로 빚어진 유기적 생명의 시대를 지적 설계에 의해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로 대체하는 중이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역사 과정 동안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존재했지만 인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라 시대나 고대 이집트 시대 선조들과 여전히 동일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의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몸과 마음은 21세기 경제의 주요한 생산물이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조차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역사 과정을 통틀어 죽음은 언제나 형이상학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신이, 우주가, 대자연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혹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재림 같은 모종의 거대한 형이상학적 몸짓뿐이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재정의하였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은 모든 기술적 문제의 모종에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사제와 신학자의 전공이었지만 오늘날 이 분야를 공학자들이 넘겨받았고 실험실의 괴짜 연구자 2명이 이를 해결해낼 수도 있다. 2년 전 구글은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적 혁신은 거대하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이를 낙관적으로 비관하는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이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다. 이와 비교한다면 각국의 정부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여타의 문제들은 아주 사소하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 남중국해의 긴장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은 인간 강화라는 문제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다. 생명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지금껏 시장의 맹목적인 힘과 덧없는 유행이 좌우해왔다. 우리는 무모한 소비에 열중한 나머지 우리의 행성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다음 선거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드문 상황에서 말이다. 나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또한 이 같은 이해 덕분에 생명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난해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미국, 중국, 영국, 브라질, 멕시코, 대만을 포함한 20개국 이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이 책이 성공한 이유를 진정한 필요에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책과 학교는 여전히 특정 문화나 국가의 국지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독립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행성은 여전히 200여 개의 각기 다른 국가로 나뉘어 있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전 지구적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주된 문제들 역시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격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업시장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이오 기술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진정한 생물학적 격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모든 인간이 직시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며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나는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더욱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 안에서 파괴적인 전쟁과 식민 지배를 모두 겪었고 매우 짧은 기간 만에 저개발 전통사회에서 선진 경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 게다가 오늘날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혁명을 선도하는 중이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의 전도 유망함과 더불어 위험도 2배로 많이 느끼고 있다. GDP와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도 치솟았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중 최고, 세계 전체로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에 육박하는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 또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45년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은 정확히 똑같았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한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2015년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은 놀라운 신기술에 접근할 수단을 가지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기술을 이용해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은 무한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종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할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2015년 11월 유발 노아 하라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제1부가 인지혁명입니다. 그래서 인지혁명의 첫 번째 장인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책의 18쪽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총 2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 140억 년 전, 괄호 열고 해설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플랑크 위성의 관측 결과를 반영한 우주의 최신 나이는 137억 9,8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이다. 저자는 140억 년이라고 적었으나 이는 계략적인 수치이다. 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약 140억 년 전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런 근본적 특징을 다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물질과 에너지는 등장한 지 30만 년 후에 원자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원자는 모여서 분자가 되었다. 원자, 분자 및 그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화학이라고 부른다. 약 40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에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 생물이 탄생한 것이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이라고 부른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화가 출현한 것이다. 그 후 인류 문화가 발전해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새 혁명은 인간과 그 이웃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현대 인류와 아주 비슷한 동물은 약 250만 년 전 출현했지만 수없이 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른 수많은 동물보다 딱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우리가 200만 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하이킹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마주칠 인간 군상의 모습은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진흙탕에서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 사회의 규범에 반항하는 흥분한 젊은이들, 그저 평화롭게 지내기만을 원하는 무기력한 노인들, 동네 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총각들, 오래전부터 이런 광경들을 보아온 현명하고 나이든 우두머리 여성. 이들 원시 인류는 서로 사랑하고 놀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지위와 권력을 위해 경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침팬지, 개코, 원숭이, 코끼리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없었다. 당시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들 원시 인류의 후손이 언젠가 달 위를 걷고 원자를 쪼개고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며 역사책을 쓰리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선사시대 인류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동물, 주변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고릴라, 반딧불이, 해파리보다 딱히 더 두드러지지 않았다.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종으로 분류한다.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된다. 말과 당나귀는 최근에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고 신체적 특질에 공통점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굳이 교배를 하게 유도할 수는 있으나 그 후손인 노새는 불임이다. 그러므로 당나귀의 DNA에 생긴 돌연 변이는 말에게 전달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두 동물은 각기 다른 종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진화의 길을 걷는다. 이와 대조되는 경우는 불도그와 스패니얼이다. 둘은 매우 달라 보이지만 같은 종이다. 동일한 DNA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교배를 하고 그들이 낳은 강아지는 자라서 다른 개와 짝을 지으며 많은 새끼를 낳는다. 같은 조상에서 진화한 각기 다른 종들을 묶어서 속이라고 부른다. 사자와 호랑이, 표범과 제규어는 표범 속에 속하는 각기 다른 종이다. 생물학자들은 두 개의 라틴어를 생물의 학명에 다시 읽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두 개의 라틴어로 생물의 학명을 붙인다. 속이 먼저 나오고 종은 그 뒤에 쓴다. 예컨대 사자의 학명은 판테라 레오로 판테라 속에 속하는 레오종이라는 뜻이다. 속의 상위에 있는 것, 과, 영어로 패밀리다. 고양이과, 가로 열고 사자, 치타, 집고양이, 객과, 가로 열고 늑대, 여우, 자칼, 코끼리과, 코끼리, 가로 열고 코끼리 매머드, 마스토돈 등이 그런 예다. 같은 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은 동일한 선조의 후손이다. 예컨대 모든 고양이과 동물은 약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작은 집고양이에서 무서운 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다.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에 속한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과 동떨어진 존재로 속한 과 없는 동물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한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한 일원이다.
현생 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침팬지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 가로 열고 꼬리 없는 원숭이가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마침내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인류가 스스로 숨겨온 비밀. 호모 사피엔스는 이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을 계속 비밀로 해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명화되지 않은 사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형제 자매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1만 년간 우리 종은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말은 진정한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이 많이 존재한다. 더구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사피엔스가 아닌 인류와 다시 한번 경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볼 주제다. 이런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이론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피엔스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고, 인류란 표현은 호모 속에 속하는 현존하는 모든 종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겠다. 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유인원의 한 속으로서 남쪽의 유인원이란 뜻이다. 약 200만 년 전 이들 원시의 남성과 여성은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정착했다. 인류 집단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 북유럽의 눈 덮인 숲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특질과 인도네시아의 찌는 듯한 정글에 살아남는 데 필요한 특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여러 종이 생겨났고, 과학자들은 여기에 거창한 라틴어 이름을 붙였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인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가로 열고 네안데르 골짜기에서 온 사람, 흔히 말하는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다. 이들은 우리 사피엔스보다 덩치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유라시아 서부에서 빙하기의 추운 기후에 잘 적응했다. 아시아의 좀 더 동쪽 지역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다. 이들 똑바로 선 사람은 그 지역에서 200만 년 가까이 살아남아 가장 오래 지속된 인간종이 되었다. 우리 사피엔스가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존재할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200만 년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시간이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는 호모 솔로엔시스가 살았는데 솔로 계곡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다. 이들은 열대지방의 삶에 잘 적응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섬 플로레스에서는 고인류가 외소화의 과정을 겪었다. 인류가 플로레스 섬에 도착한 것은 해수면이 이례적으로 낮아져서 본토에서 건너가기 쉬운 때였다. 그러다 해수면이 다시 높아지자 일부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한 그 섬에 갇히게 되었다. 식량을 많이 먹어야 하는 덩치 큰 사람들이 먼저 죽었고, 아무래도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수월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플로레스 섬 사람들은 점점 난쟁이가 되었다. 과학자들이 플로레스인 괄호 열고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괄호 닫고 라 이름 붙인 이 사람들은 최대 신장이 1m에 체중은 25kg 이하였다. 2003년 발견된 이들 화석 인류는 12,000년부터 9만 년 전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석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으며 가끔 섬의 코끼리를 어찌어찌 사냥하기도 했다. 사실은 그 코끼리들도 외소화된 종이었지만 말이다. 2010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사촌 중 또 하나가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을 발굴하던 과학자들이 손가락뼈 화석 하나를 찾아냈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손가락의 주인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인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데니소바인
호모 데니소바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다른 동굴이나 섬에서 발굴을 기다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사촌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들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화하는 동안 동아프리카의 진화도 계속되었다. 인류의 요람은 다양한 종을 길러냈다. 호모 루돌펜시스 괄호 열고 루돌프 호수에서 온 사람, 호모 에르가스터 괄호 열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종이다.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스스로에게 호모 사피엔스 괄호 열고 슬기로운 사람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들 종은 덩치가 크기도 했고 작기도 했다. 일부는 무서운 사냥꾼이었고 일부는 온순한 식물 채집인이었다. 하나의 섬에만 사는 종도 있었지만 대륙을 방랑하는 종이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호모 속에 속해 있었다. 모두가 인간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이들 종을 단일 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에르가스터가 에렉투스를 낳고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낳고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식이다. 이런 직선 모델은 오해를 일으킨다. 어느 시기를 보든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인류는 한 종밖에 없었으며 모든 오래된 종들은 우리의 오래된 선조들이라는 오해 말이다. 사실은 이렇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까지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종이 동시에 살았다. 왜 안 그랬겠는가? 오늘날에도 불곰, 흑곰, 북극곰 등 수많은 종류의 곰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한때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사실은 우리 종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피엔스 중에는 사촌들에 관한 기억을 억압할 이유가 있다. 생각의 비용. 네, 그런 소제목입니다. 생각의 비용. 인간의 여러 종은 차이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다.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크다. 무게가 60kg인 포유동물의 뇌는 보통 2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비해 250만 년 전 살았던 가장 초기 인류는 뇌 용적이 600세제곱센티미터였고 현대 사피엔스는 평균 1200에서부터 1400세제곱센티미터에 달한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이보다 더 컸다.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큰 뇌가 선호되는 것을 구태여 뇌를 굴려볼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한 일로 여긴다. 우리는 자신의 높은 지능에 현혹된 나머지 지적인 능력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쯤 고양이과에서도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출현했을 것이고 개구리는 지금쯤 나름의 우주계획을 출범시켰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상을 말하자면 커다란 뇌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밑빠진 독이다. 무엇보다 갖고 다니기 어렵다. 커다란 두개골 안에 들어있으면 더 그렇다. 심지어 연료도 많이 소모한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몸무게 2-3%를 차지할 뿐이지만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25%나 된다. 반면에 다른 유인원의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8%에 불과하다. 고 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다. 첫째, 식량을 찾아다니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둘째, 근육이 퇴화했다. 국방 예산을 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정부처럼 인류는 근육에 쓸 에너지를 뉴런에 투입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살아남기 좋은 전략이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버릴 수는 없다. 침팬지는 호모 사피엔스와 논쟁을 벌여 이길 수는 없지만 인간을 헝겊 인형처럼 찢어버릴 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의 큰 뇌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덕분에 우리는 자동차와 총을 만들 수 있다.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침팬지보다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레슬링을 하는 대신 총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침팬지를 쏠 수 있다. 하지만 차와 총은 최근 등장한 산물이다. 인간의 신경망은 2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몇몇 돌칼과 날카로운 막대기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이룬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난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 용량 증가를 일으켰을까?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 특징은 직립보행이다. 대초원에서 똑바로 서면 사냥감이 적을 찾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이동에 쓰이지 않게 된 팔은 다른 용도, 예컨대 돌을 던지거나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팔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그 주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진화의 압력에 따라 우리는 손바닥과 손가락에 신경이 집중되고 섬세한 근육이 자리 잡게끔 진화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손으로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첫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는 약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구의 제작과 사용은 고고학자들이 고인류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단점이 있다. 지난 수백만 년간 우리 영장류 선조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네 발로 기는 몸을 지탱하는 골격을 진화시켜 왔다. 그러다가 직립자세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다. 특히 유달리 커다란 두개골을 골격이 비계처럼 지탱해야 했기에 더 그랬다. 인간은 높은 시야와 부지런한 손을 얻은 대가로 오늘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다. 여성은 더 큰 비용을 치렀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면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도 좁아지는데 하필이면 아기의 머리가 점점 커져가는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분만 중 사망은 인간 여성에게 주요한 위험이 되었다. 아기의 뇌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연할 때 일찍 출산하는 여성이 더 살아남기 쉬웠고 더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연선택은 이런 출산을 선호했다. 사실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더 발달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갓 태어난 망아지는 곧 걸을 줄 알고 고양이는 생후 몇 주만 지나면 어미 품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사냥에 나선다. 그에 비해 인간의 아기는 무력하며 여러 해 동안 어른들이 부양하고 지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이 덕이요, 특유의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된 것도 이 탓이다. 혼자 사는 엄마는 줄줄이 딸린 자녀와 자신을 위한 식량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렵다. 애를 키우려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 및 이웃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을 키우려면 부족이 필요했고 따라서 진화에서 선호된 것은 강한 사회적 결속을 이룰 능력이 있는 존재였다. 게다가 인간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사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길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 자궁에서 나올 때 말하자면 유약 발라 구운 도자기 같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재성형하려면 긁히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덩어리 같은 상태로 자궁에서 나온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단 말이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켜 기독교인이나 불교도로도 자본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도 호전적 인물이나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한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인가. 인간은 분명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은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징을 지녔음에도 계속 연약한 주변부 존재일 뿐이었다. 100만 년 전 인간은 뇌가 크고 날카로운 돌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큰 사냥감을 잡는 일은 드물었다. 주로 식물을 채취하고 벌레를 주워 담고 작은 동물에게 몰래 접근하며 다른 힘센 동물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다. 초기 석기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빼내는 일이었다. 인간의 원래 생태적 지위가 그것이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일부 있다.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서 벌레를 꺼내는 데 특화했듯이 최초의 인류는 뼈에서 골수를 꺼내는 데 특화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수였을까? 예컨대 한 무리의 사자가 기린을 쓰러뜨린 뒤 뜯어먹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이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린다. 하지만 차례는 아직 멀었다. 사자가 남긴 것은 하이에나와 자칼의 몫이다.
당신은 감히 거기 끼어들지 못한다. 당신과 당신의 무리는 이들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야 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가가서 남아있는 잔해 중에 먹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다. 먹이사슬의 호모 속이 차지하는 위치는 극히 최근까지도 확고하게 중간이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다.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사냥감을 정기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만 년 전부터였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른 것은 불과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였다. 중간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도약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던 다른 동물, 예컨대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그 지위에 올랐다. 그래서 생태계는 사자나 상어가 지나친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사자의 포식 능력이 커지자 가젤은 더 빨리 달린 쪽으로 진화했고, 하이에나는 협동을 더 잘하도록 진화했으며, 코뿔소는 더욱 사나워지도록 진화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대부분 당당한 존재들이다. 수백만 년간 지배해온 결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진 것이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중남미 후진국의 독재자에 가깝다.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2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에서 유래했다. 익혀먹는 종족. 먹이사슬의 최정점으로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다. 이르면 80만 년 전쯤에 일부 인간종은 가끔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약 30만 년 전이 되면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은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이제 인간은 빛과 온기에 믿을만한 원천이자 배회하는 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졌다. 심지어 이후 얼마 뒤부터 인간은 자기 주변에 일부러 불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불을 조심스럽게 잘 지르면 통행이 불가능하던 잡목 숲을 사냥감이 우글거리는 최고의 초원으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불이 꺼지면 석기시대의 사업가는 그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 불탄 동물과 견과류, 덩이줄기 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이 하는 최고의 역할은 음식을 익히는 일이다. 조리 덕분에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 소화할 수 없는 밀, 쌀, 감자 등이 인간의 주식이 되었다. 불은 식물의 화학적 조성뿐 아니라 그 생물학적 영향도 바꿔놓았다. 불에 익히면 음식을 오염시키는 세균과 기생충이 죽는다. 인간이 원래 좋아하던 과일, 견과류, 벌레, 죽은 고기도 불에 익히면 씹고 소화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침팬지는 날 것을 씹어 먹느라 하루 5시간을 소모하지만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는데 1시간이면 족하다. 익히는 요리법 덕분에 인간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식사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더 작은 치아와 더 짧은 창자를 가지고도 그럭저럭 때울 수 있었다. 일부 학자는 익혀먹는 화식의 등장, 인간의 창자가 짧아진 것, 뇌가 커진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란 창자와 커다란 뇌를 함께 유지하기는 어렵다. 둘 다 에너지를 무척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화식은 창자를 짧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고, 의도치 않은 이런 변화 덕분에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는 커다란 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불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처음으로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동물의 힘은 대개 신체에서 나온다. 근육의 힘, 이빨의 크기, 날개의 폭. 동물이 바람이나 파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는 없고 늘 스스로의 신체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독수리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상승 기류를 알아채고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기류를 타고 높이 떠오를 수 있지만 상승 기류의 발생 장소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오직
제 날개 길이만큼만 기류의 덕을 볼 수 있다.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수리와 달리 인간은 불을 일으키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용도로 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의 힘이 신체의 형태나 구조,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었다. 부싯돌이나 불붙은 막대기를 가진 여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숲 전체를 태울 수도 있었다. 불을 길들이는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신호였다. 호모 사피엔스, 형제 살해범. 불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5만 년 전 인간은 변방의 존재였다. 이제는 겁을 주어 사자를 쫓아낼 수 있고 추운 밤에 몸을 데울 수 있으며 가끔씩 숲을 태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종을 통틀어 보더라도 인간은 인도네시아 군도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겨우 100만 명쯤 살았을 것이므로 생태계를 레이더로 훑는다고 할 때 겨우 삑 하는 소리 한번 낼 만한 정도였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세계 무대에 이미 등장하였지만 당시까지는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 진화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15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중 한 명이 오늘날의 시체 안치소에 시체로 등장하더라도 그곳 병리학자는 특이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선조들에 비해 치아와 턱이 작았고 뇌의 크기는 이미 현대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약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땅덩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상충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교배 이론은 그들이 서로 끌려 성관계를 하고 뒤섞였다는 설이다.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인간 집단들과 교배했고 오늘날의 인류는 그 이종 교배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피엔스는 중동과 유럽에 도착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근육이 발달했고 뇌가 더 컸으며 추운 기후에 더 잘 적응했다. 이들은 도구와 불을 사용했고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며 병자와 약자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 괄호 열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그 증거다. 일부는 심각한 신체 장애를 지니고도 오래 생존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것은 친척이 돌보았다는 증거다. 괄호 닫고 만화에서 묘사하는 네안데르탈인은 야만적이고 멍청한 혈거인의 상징인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 발견되는 증거들은 그런 이미지를 바꾸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여러분들 보이나 모르겠지만 네안데르탈인 어린이의 상상도입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일부 네안데르탈인은 하얀 피부에 금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도에는요. 지금 그 색깔별로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짙은 갈색이 호모 사피엔스의 10만 년 전 아프리카 주로 동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지금 뭐 이란 터키부터 유럽 저 중북부 정도까지가 네안데르탈인 10만 년 전이고요. 나머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머지 지역이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나머지 인간종들 10만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호모 사피엔스가 도래한 시기를 말한다. 현재부터 몇 년 전인가를 표시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한 그 화살표대로 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대략적으로 북미에 16,000년 전에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근방은 14,000년, 저 남미 쪽은 12,000년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주 쪽에는 45,000년 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한국을 포함한 곳에는 6만 년 전, 그리고 중동 쪽은 7만 년 전, 유럽은 4만 5천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교배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땅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배했고 결국 두 집단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유라시아인은 순수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혼합이다. 마찬가지로 사피엔스는 동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도 현지의 호모 에렉투스와 교배했다. 그렇다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혼합이다.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교체 이론이다. 교체 이론은 전혀 다른 설명을 들려준다.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인종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 종들은 해부학적으로 달랐으며 짝짓기 습관이나 채찍까지도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서로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설령 네안데르탈인 로미오, 사피엔스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낳은 아이는 불임이었을 것이다. 두 집단의 유전자 격차가 너무 커서 이미 메울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네안데르탈인들이 죽거나 살해되자 그 유전자도 사라졌다. 만일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현대 인류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다. 이 논쟁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7만 년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만일 교체 이론이 맞다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대체로 같은 유전자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유전자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하지만 교배 이론이 맞다면 아프리카, 유럽인, 아시아인 사이에는 수십만 년의 연원을 둔 유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화약고로서 폭발력을 지닌 인종 이론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몇십 년은 교체 이론이 이 분야의 상식이었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하며 정치적으로도 더 올바른 것이었다. 괄호 열고 현대 인구 집단들에게 유의미한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고 말하면 인종주의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 괄호 닫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10년에 끝이 났다. 4년간의 연구 끝에 네안데르탈인 게놈 지도가 발표된 것이다. 유전학자들은 화석에서 충분한 양의 온전한 네안데르탈인 DNA를 얻어서 그것과 현대인의 DNA를 폭넓게 대조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과학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지닌 인간 고유의 DNA 중 1 내지 4%가 네안데르탈인 DNA로 밝혀졌던 것이다. 이것은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과학자들이 2008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손가락뼈에서 추출한 DNA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현대 멜라네시아인과 호주 원주민의 인간 고유 DNA 중 최대 6%가 데니소바인의 DN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유효하다면 이런 결론을 강화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 교배 이론에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체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오늘날 우리의 게놈에 아주 작은 양만 기여했기 때문에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종의 합병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간의 차이가 번식 가능한 성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런 접촉을 매우 드물게 만들 정도이기는 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이 말과 당나귀처럼 완전히 다른 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도그와 스페니얼처럼
동일 종의 각기 다른 집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실체는 흑과 백이 아니다. 회색지대들도 중요하다. 예컨대 말과 당나귀처럼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한 두 종이라면 다들 어느 시기에는 불도그와 스패니얼처럼 같은 종의 두 집단이었다. 그러다가 두 집단이 이미 확연히 달라진 시점, 그러면서도 드물게 서로 성관계를 해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 또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최후의 연결선은 끊어졌고 집단들은 각기 다른 진화적 경로를 밟게 되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은 약 5만 년 전 이런 경계선에 섰던 것 같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은 아니지만 대체로 별개의 종이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은 유전부호나 신체 특징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에서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는 일이 드물게나마 여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합병한 것은 아니고 일부 운 좋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사피엔스 특급에 편승한 것이었다. 우리 사피엔스가 과거 언젠가 다른 종의 동물과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심란하다. 그러나 한편 짜릿하기도 하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사피엔스에 합병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의 가능성은 사피엔스가 이들을 멸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상상해보자. 사피엔스의 한 무리가 발칸반도의 어느 계곡에 도착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이곳에서 수십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 새로 도착한 사피엔스들은 사슴을 사냥하고 견과류와 장과류를 채취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주식이기도 했다. 사피엔스는 기술과 사회적 기능이 우수한 덕분에 사냥과 채취에 더 능숙했다. 이들은 번식하고 퍼져나갔다. 이들보다 재주가 떨어지는 네안데르탈인은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집단의 크기는 줄어들고 서서히 모두 죽어갔다. 이웃의 사피엔스 집단에 합류한 한두 명의 예외를 제외하면 말이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폭력과 대량 학살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 현대의 경우를 보아도 사피엔스 집단은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곧잘 다른 집단을 몰살하지 않는가. 원시의 사피엔스라고 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인간종에게 이보다 더 관용적이었을까?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인종 청소였을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사실이었든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여타의 인간종들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만일의 소재다. 상상해보자. 만일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 호모사피엔스와 나란히 살아남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인간종들이 공존하는 체계에서는 어떤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가 출현했을까? 성경의 창세기는 네안데르탈인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라고 적었을까? 예수는 데니소바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기술했을까? 코란은 모든 고결한 인간은 종에 관계없이 천국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설파했을까? 네안데르탈인은 로마 군단의 병사나 중국 왕조의 관료가 될 수 있었을까?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호모 속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진리라고 적혀 있었을까? 칼 막스는 모든 종의 노동자는 단결하라고 촉구했을까? 지난 1만 년간 호모 사피엔스는 유일한 인간종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그려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없는 탓에 스스로가 창조의 최고 샘플이며 우리와 나머지 동물계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고 상상하기 쉽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호모 사피엔스는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암시하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만일 네안데르탈인이 살아남아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종과 동떨어진 존재라고 인식할까?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네안데르탈인을 전멸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이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친숙하고 관용하기에는 너무 달랐다는 것. 사피엔스의 탓이든 아니든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 맞아 그곳의 토착 인류가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호모 솔로엔시스의 마지막 흔적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모 데니소바는 그 직후 사라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3만 년 전 증발했다. 플로레스 제도의 난쟁이 비슷한 인류는 약 12,000년 전 사라졌다. 그들은 약간의 뼈와 석기 그리고 우리 DNA에 약간의 유전자를 남겼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없이 남겼다. 그들은 또한 우리를 최후의 인간종인 호모사피엔스를 뒤에 남겼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혀 다른 오지의 서식지에 그처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종들을 망각 속으로 밀어 넣었을까? 튼튼하고 머리가 좋으며 추위에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은 어째서 우리의 맹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까? 논쟁은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해답은 바로 이런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언어다.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네, 이상으로 제가 1부의 1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지식의 나무 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두 번째 읽는데요. 첫 번째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좀 템포감 있고 그리고 재밌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들으시면 아마 많은 상상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